안녕하십니까? 충남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 교육연구사 김양선입니다. 충남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한 2024 충남 교육정책연구나눔 한마당은 교육에 대한 여러분들의 성찰과 연구 그리고 실천의 노정과 성과를 펼쳐서 나누고 깊이 공감하며 서로를 따뜻하게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한마당의 슬로건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로인데요. 냉철한 머리, 뜨거운 가슴, 그리고 굳건한 두 발로 충남의 교육,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마당은 팝테라 공연, 초청 특강, 그리고 교육정책연구 전시로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교육정책연구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오늘 행사 준비하느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귀한 행사,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작은 감동이라도 받고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정말로 고맙고 싶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걱정 말아요 그대 팝테라 공연 그룹 볼레라입니다. 마지막 앵콜 곡은 저희가 그 어떤 정규 프로그램보다 제일 열심히 준비한 곡이죠. 네. 한 번도 이 곡을 저희가 앵콜로 넣은 적은 없었습니다. 네. 보통은 저희가 뭐 이렇게 붉은 놀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곡들을 했는데 오늘은 이 주제에 맞게 홍범도 장군님을 의미로 해가지고 나라에 대한 또 뭔가 애국심과 또 고치 않은 느낌으로서 독립군가라는 곡을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거 너무 뿌듯하네요. 뭔가 이렇게 맞습니다. 백만용사야 저박은 그릇을 내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번지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군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 건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낚시할 건가 저기에 날색깔이 밝히는 곳에 이기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군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노래가 이렇게 우리 가슴을 뜨겁게 달궈주네요. 여러분 그 페치카 아시나요? 러시아식 벽난로입니다. 우리의 아랫목과 같죠. 항일 무장투쟁 시기 연해주의 최고의 사업가이자 교육가였던 최재형 선생께 연해주의 조선인들이 붙여준 별명이 바로 페치카였습니다. 오늘은 이 노래가 페치카처럼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줍니다. 이제 기다리셨던 방현석 작가님의 특강을 이어갈 차례인데요. 범도의 길과 자랑스러운 스승들
방현석 작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간 사람들의 이야기 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얘기할 봄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월 7일은 일제에 맞서 승리를 거둔 봉오동 전투가 일어난 날인데요. 총 한 자루로 일제에 맞서 싸운 홍범도 장군과 함께 조국 독립을 위해 몸바친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방현석 작가의 장편 소설이 나왔습니다. 김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3.1운동 이후 본격적인 무장투쟁에 나선 독립군이 일본군에 맞서 사상 처음으로 빛나는 승전보를 울린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의 영웅이 된 홍범도 장군은 그날 독립군의 총사령관이 아니었습니다. 머슴의 자식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조국 독립이라는 가장 높은 꿈을 위해 기꺼이 총을 든 조선의 포수. 가장 오래 싸우고 가장 많이 이겼지만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고 계급과 노선, 이념을 넘어 모든 사람을 오직 사람으로 대했던 홍범도. 13년 전부터 필생의 작업으로 홍범도 이야기를 준비해왔다는 방현석 작가가 주목한 건 영웅 홍범도가 아닌 인간 홍범도였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범도의 사람들 중에서 특히 교육에 몸담았던 사람들, 위대했던 스승들 19분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처음 쓰기로 작정한 건 14년 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만주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한테 어릴 때 자주 나는 14살 때 혼자서 만주를 오갔다. 그때 소음입을 한 채 준비해서 만주 가면 왕복 기차비가 나왔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전 한 번도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뭐 세상의 아들들이 다 그렇죠. 아버지 인생에 아무 관심 없잖아요. 저도 남의 얘기 쓰려면서 여러 번 취재하고 조사하고 인터뷰하면서도 정작 우리 아버지 얘기 한 번도 귀담아 듣지 않았거든요. 말년이 되었어요. 우리 아버님과 할아버지 삼형제가 살았던 만주 얘기를 노트 하나 준비해서 아버님하고 인터뷰 시작했어요. 근데 몇 번 못하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그 노트 들고 아버님과 할아버지 삼형제가 살았던 서간도에 찾아가 봤어요. 거기가 유하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신흥무관학교가 문을 열었던 곳이었어요. 물론 저희 아버님과 할아버지 형제들은 생계형 이주를 하셨던 분들인데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2000여 명의 항일 무장투쟁의 간부들의 삶이 서려 있는 여기 서간도 1번이 있는 곳이죠. 저 서간도와 그리고 봉오동 청살리 전투 전적지가 있는 이 북간도 전적지, 그리고 안중근 참모 중장이 처형당했고 신채호 선생이 역사하고 이회영 선생이 수감 생활을 했던 이 남만주의 대령과 류신을 답사하면서 저는 전율했습니다. 우리 역사는 어떻게 이토록 철저하게 이렇게 많은 대단했던 항일 무장투쟁사를 철저하게 지우고 덮어버릴 수가 있었을까? 우리 문학은 이렇게 눈물겹게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외면하고 지금까지 대체 뭘 써온 것일까? 대학교 문예창작학과의 학생들에게 어떤 인간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면서 살아온 저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는데 딱 13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만주에 가면 가장 먼저 사람들하고 가는 곳이 바로 저희 철혈 광복단의 15만 원 탈취 기념비와 창동중학교 사은 기념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학교 힘들죠? 방학 때 한번 시간이 나면 반드시 저 영길에 있는 창동중학 기념비를 한번 가보십시오. 저 창동중학 기념비는 바로 철혈 광복단원들을 배출한 와룡동에 있습니다. 철혈 광복단은 당시에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든 청년들에게 무기를 지어주기 위해서 군자금 확보 작전에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6명의 청년들이 일본 현금 수송 마차를 틀었습니다. 15만 원을 쟁취하는 데 성공했죠. 바로 이게 15만 원 작전했던 그 계곡에 있는 기념비입니다. 회령에서 두만강 건너서 용정으로 가는 길목에 있죠. 윤동주 선생과 문익환 목사가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했던 바로 명동천 바로 앞에 있는 계곡입니다. 저 계곡에서 15만 원 털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무기 사러 갔던 청년들이죠. 15만 원이면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당시 독립군 한 명 무장시키는데 30원 들었습니다. 소총 한정 탄환 100발 한 세트가 30원 시절에 15만 원 들었으니까 5천 명을 정확히 무장시킬 수 있는 돈을 확보해서 블라디보스톡에 갔는데 결국 밀정 어민섭에게 걸려서 돈도 다 빼앗기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교수형 당했죠. 바로 그 청년들이 작전을 벌였던 것이 이 계곡이고 바로 이 청년 2명이 그 작전에 참여했던 분들이죠. 이 청년들을 배출했던 와룡동에 있는 학교가 바로 창동중학교입니다. 제가 13년 동안 만주와 연해주를 답사하면서 중국인들과 러시아인들에게 들은 한결같은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 참 이상했다. 마을만 세우면 가장 먼저 한 게 학교 짓는 일이었다. 새끼 밥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마을만 만들면 그 마을에서 가장 좋은 땅에 가장 좋은 건물로 짓는 게 학교였다. 그리고 애들 가르쳤다. 그게 조선인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창동중학교는 영길에 있는 와룡동에 마을 2개가 들어선 다음에 마을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세운 학교였습니다. 그 와룡동 학교는 자기 학생들, 자기 아이들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 유학 온 애들, 블라디보스톡에서 공부하러 온 애들 다 나누어서 집에서 재우고 먹여서 자기 아이들하고 똑같이 가르친 학교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학교였고 마을 사람 모두가 교사였던 학교가 바로 와룡동에 있는 창동중학교였고 그 창동중학교를 졸업하고 공부했고 그 마을에서 자란 청년들이 벌인 작전이 바로 저 철혈광복단의 15만 원 쟁취 작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막내였던 한상호 있습니다. 20살이었습니다. 당시 그 와룡동 소학교 초임교사였습니다. 20살 초임교사로 철혈광복단의 15만 원 쟁취 작전에 뛰어들었던 한상호는 나이도 가장 어리고 가담 정도도 낮아서 1심 청진법원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습니다. 다른 사람 다 사형받을 때. 그런데 2심 경성고법에서 사형 선고받고 함께 교수형 당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1심 무기였는데 2심에서 사형 당했습니다. 바로 저런 최후 진술을 얘기합니다. 나는 조선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기에 아무 여한이 없다. 따라서 이 재판의 결과에 복종할 수 없다고 해서 경성고법에서 사형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교수형 당해서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 영화 놈놈놈 그리고 작년 넷플릭스 드라마로 나왔던 도적 칼의 소리가 다 이 작전을 배경으로 한 사건이고 제 소설 범도에 나오는 철혈광복단 이야기가 바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녔던 그 창동중학교
가면 이제 학교는 일제에서 다 불태워지고 없고 그 언덕 위에 기념비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사원 기념비라. 이 뒷면에는 있는 비문이 이렇습니다. 창동중학 원장호 상근 이병철 남성호 언사 신홍남 김동만 홍만 이진호 김희택 송창희 수성권 문현 문경 심혈을 기울여 우리를 교양하셨다. 위대하도다 스승의연에 아름다워라 창동이여. 창동학교에서 배운 200여 제자들은 잊지 못할 스승의 그 은공을 이 비에 새겨 칭송합니다. 이 비에는 누가 얼마나 돈 많이 내서 이 학교 세웠는지, 이 학교 운영하는데 누가 희사 많이 했는지, 이 학교 졸업하고 누가 어디까지 출세했는지 한 글자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을 가르쳤던 스승의 이름들만 열거하고 그 은혜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기념비에 반드시 범드루트를 가면 함께 1차로 가는 이유는 이 정신들뿐만이 아니라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떻게 우리 역사에서 잊혀져 갔는지를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들의 정신이 나를 희생해서 우리를 지킨다고 하는 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은 굉장히 대단하고 우리 무장투쟁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우리 독립은 그저 주선 줄 아는 사람 많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계 식민지 역사에서 우리 항일 무장투쟁보다 더 치열한 투쟁을 했던 나라가 어디 있는지 한 번만 이름 대보십시오.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 몇 년 했습니까? 고작 4년 했습니다. 우리 항일 무장투쟁 40년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 대단했던 일본군과 어떻게 끝까지 싸울 수 있었나? 바로 저 정신입니다. 봉오동 전투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 보면 끝까지 일본군에게 밀릴 때 혼자서 남아 싸우는 배우 한 명 있었죠. 누구였죠? 여기 있잖아요. 유준열이었죠. 유준열은 그냥 멋있으라고 만든 허구 인물 아닙니다. 제 소설에서 대장급 분대장이라고 했던 이화일의 배역을 맡은 게 유준열. 어디 가나 그렇죠. 초임 교사만도 못한 교육감도 있고, 그렇죠? 교육감급 평교사도 얼마든지 있죠. 유준열은 이 맡았던 이화일은 대장급 분대장이었어요. 부대가 밀렸을 때 끝까지 혼자서 남아 죽어주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 독립군의 정신이었고 4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전술이었습니다. 독립군이 밀릴 때마다 누군가 끝까지 남아서 죽어주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 사이에 본대는 퇴각해서 대우를 정비해서 다시 다음 전투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밀리면 다음 전투에 또 누군가 남아서 죽어주면서 끝까지 싸우는, 그 사이에 본대는 또 퇴각해서 대우 정비해서 다음 싸움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40년 버틴 거예요. 아무도 이번에는 네가 남아서 죽어주면서 싸우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적에게 밀릴 때마다 누군가 남아서 끝까지 죽으면서 버텨주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민군들이 반란군들에게 맞서서 끝까지 싸웠던 건 싸워서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희생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그 정신, 나를 희생해서 우리를 지키겠다. 우리 독립군이 희생해서 우리 결의를, 우리나라를 지키겠다. 그게 독립군의 정신이었습니다. 저 기념비에서 우리는 바로 그들이 어떤 대가 치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창동중학교 교사였던 정기사는 봉오동 청산리 전투 뒤에 일본군의 보복작전이 왔을 때
용정에 있는 강도 영사관에 끌려가서 산채로 얼굴 가죽을 벗기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두 누나를 판에서 죽였습니다. 아무도 그 시신 인수할 때 얼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정기선의 이름 창동중학 교사, 저 기념비에도 없습니다. 또 한 사람, 저 창동중학교의 설립자 중에 한 명이었고 교장이었던 마진의 이름도 저 기념비에는 없습니다. 마진은 만주의 국민회 회장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국민회는 당시 만주에서 많을 때 회원 2만 명을 가지고 있었던 최대의 항일운동 조직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이 선에서 일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충렬대라고 하는 무장부대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국내 진공작전을 직접 지휘하다가 일본군에게 아들과 함께 피살당했습니다. 그 이름 이 기념비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20살 저 마을의 소학교 초임교사 한상호 이름 물론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우리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이 소설을 제가 쓸 때 처음부터 홍범도 장군을 주인공으로 삼았던 건 아닙니다. 저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 준비하고 시도하면서 여러 번 주인공들을 바꿔가면서 쓰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다른 주인공들도 다 그 사람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역사적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소설의 주인공으로 손색 없이 매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항일 무장투쟁사 전체를 일관되게 보여주면서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었던 인간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홍범도 장군만이 항일 무장투쟁사를 일관되게 보여주면서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제가 주인공으로 삼기로 결심한 건 저 홍범도 일지를 보고 나서였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말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글 쓴 거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생애를 정리한 게 저 일지 하나입니다. AP4 용지로 10장도 되지 않습니다. 그 첫 장면을 첫 문장을 풀어놓으면 저렇습니다. 고려 평양선문안 문열사 앞에서 탄생하여 어머니는 7일 만에 죽고 아버지 품에서 남의 젖 얻어먹고 자라서 9살에 아버지마저 세상 떠나니 남의 집으로 머슴살이 하면서 15세가 되므로 내 나이를 2살 올려서 평양 우영 일대대회에 들어가서 4년간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9살 됩니다. 19년의 생애를 딱 한 문장으로 썼던 사람이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자신의 불우했던 유년을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자신이 그걸 이겨낸 걸 조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 일지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자기 큰아들 홍양순이 16살 나이로 자기와 함께 일본군과 싸우다가 교전 중에 전사했던 날을 홍범도 장군은 딱 한 문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5월 18일 정오 내 아들 양순이가 죽었다. 그 외에 한 글자도 없습니다. 왜? 그날 죽은 게 자기 아들 하나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홍범도 장군은 어떤 소설을 쓰나 주인공이 갖춰야 할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형성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대표성 같은 거죠. 그런 집단, 그런 성격,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었던 독립군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 그걸 전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홍범도였습니다. 그리고 개연성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막강한 일본군을 상대로 가장 오래 싸우고
가장 크게 이길 수 있었을까? 다른 의병부대 연전 연패할 때 어떻게 연전 연성할 수 있었나? 홍범도가 똑똑해서 용감해서 유능해서 그러면 개연성이 없는 거죠. 문학상 소설 심사평에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말이 개연성이 부족하다. 그렇죠?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터무니없다 이런 말이죠. 그거 아주 나쁜 말이죠. 그 말을 우아하게 전문용어로 표현할 때 개연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홍범도 장군은 개연성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의병들과 우리 의병들 동국군과 일본군의 전투력 차이를 비교하려면 동학군 진압할 때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동학군 1만 명 진압하는데 일본군 1개 소대 30명 동원합니다. 그런데 일본군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그게 의병과 일본군의 전투력 차이였습니다. 양반들, 모섬들 거느리고 다니면서 의병했던 양반들의 의병부대, 총 한 번 쏴본 적 없는 농민들의 의병부대와 포수들로 구성된 홍범도의 의병부대는 전투력이 비교 불가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알겠지만 군인들 총 그렇게 많이 쏘지 않습니다. 사격 훈련하는 날 그날 한 번뿐입니다. 그렇지만 보수들은 일상적으로 총기를 쓰는 사람들, 가진 탄환의 숫자만큼 적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포수였고 홍범도 부대는 바로 그런 포수들로 구성된 부대였습니다. 그건 단순히 홍범도 부대가 전투력이 뛰어나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홍범도 부대는 포수의 철학을 가진 부대였습니다. 제가 이 소설 범도에서 초반에 길게 포수들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건 재미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포수들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홍범도는 어떻게 그것을 자기의 철학으로 받아들였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린 홍범도가 자신을 가르친 사수 신포수에게 묻죠. 스승이죠. 왜 날마다 사냥 가지 않고 툭하면 포수막에서 빈둥거리냐. 그랬을 때 신포수는 왜 그래야 하는데 그랬을 때 어린 홍범도는 그러죠. 한 마리라도 더 잡으면 좋잖아요. 그랬을 때 신포수는 이렇게 대답하죠. 포수는 산에서 짐승들과 함께 살아. 농부와 어부는 사람의 질서 속에서 살지만 포수는 짐승의 질서 속에서 사는 거야. 산이 내게 내주는 목만큼 잡는 거지. 늑대에게는 늑대의 몫이 있고 범에게는 범의 몫이 있는 것처럼 포수에게는 포수의 몫이 있고 내게는 내 몫이 있어. 그 이상 참지 않아. 그게 얼마인데 먹고 살 만큼. 그게 홍범도가 배운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내 목 아닌 것을 넘보지 않는 것, 남의 몫을 탐하지 않는 것. 죽음에 대한 철학도 홍범도는 신포수에게 배우죠. 15살 나이로 평양군영에 들어갈 때 산을 내려가면서 어린 범도가 신포수에게 묻죠. 이제 저도 떠나면 혼자 남으실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신포수는 나는 인간의 질서 속으로 돌아가지 않아. 짐승의 질서 속에서 살다가 짐승의 질서 속에서 죽을 거야. 그래서 범의 먹이가 되면 좋겠지. 늑대의 먹이가 된다고 해도 괜찮아. 그게 공평한 거니까. 짐승의 질서 속에서. 홍범도 장군은 그렇게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배 속에서 비굴하지 않았고 승리 앞에서 오만하지 않았고 죽음 앞에서 어연했고 자기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홍범도 부대의 원칙은 일격필살이었습니다. 비록 상대가 적이라 할지라도 악당이라 할지라도 짐승이라 할지라도 잡을 때는 고통 없이 일격에 당명시키는 것. 그게 홍범도 부대의 원칙이었습니다. 단 한 발의 탄환도 헛되이 쓰지 않는 것.
근데 홍범도 장군이 이 소설의 주인공이 된 건 그런 일반적 원칙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범도에서는 다른 소설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하나의 자격이 더 필요했습니다. 주인공의 자격을 양보할 줄 아는 주인공이어야 했습니다. 만주와 연해주에서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시체도 남기지 못한 채 바람으로 흩어진 그 수많은 항일 무장투쟁 전선의 전사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줄 아는 주인공이 필요했어. 자기 혼자서 주인공 다 해먹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소설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어. 홍범도 장군은 기꺼이 주인공의 자리를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줄 아는 주인공이었어. 아까 영상에서 봉오동 근황 홍범도 장군은 총사령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오동 전투 그러면 당연히 홍범도 장군이 총사령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봉오동 전투가 일어난 봉오동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인적이라고는 없는 밀림 아닙니다. 하촌, 중촌, 상촌 3개 마을에 150가구가 넘는 주민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을 중심으로 당시 부산 땅 7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부자가 최진동이었습니다. 아까 홍범도 장군 옆에 써 있었던. 만주에서 당시 봉오동 전투에 참전한 1,500명이 넘는 독립군에게 3끼 밥 먹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최진동, 최은산, 최치용, 삼형제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홍범도 장군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독립군 사령관직 내려놓고 최진동을 총사령관으로 추대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도 까마득히 어리고 전투 경력도 일천한 최진동을 총사령관으로 추대하고 자기는 그 밑에서 일군 사령관으로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최초로 독립군 부대 만들었던 게 1907년이었습니다. 일본이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 해산시키고 무관학교 폐교시키고 났을 때 무장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포수들 뿐이었습니다. 그들 무기 압수하기 위해서 총폭급 화약류 단속 법안이라는 걸 만들고 모든 화약류, 도금류, 총기류 압수했습니다. 당시 일본군 기록 보면 그렇게 압수한 게 22만 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압수에 응하지 않고 산으로 들어왔던 보수들 조직한 게 홍범도 장군의 첫 번째 부대였습니다. 그 보수들 부대 만들었을 때 홍범도 장군 자기가 총사령관, 총대장 하지 않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자식도 없었지만 평생 오직 보수로만 살았던 사람, 임창근 실명입니다. 이 임창근을 총사령관으로 추대하고 자기 그 밑에서 참모장으로 시작했습니다. 비록 나이 많은 늙은 보수였지만 보수 아닌 어떤 것도 한 적이 없었고 보수 아닌 다른 무엇도 되려고 시도한 적이 없었던 오직 보수로만 살았던 임창근을 보수 부대의 대장으로 추대하고 자기 그 밑에서 싸우면서 시작했던 사람이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홍범도 장군은 문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문학은 그 어떤 과학이나 이론으로도 증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진실에 다가가는 길 없는 길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최악의 조건 속에서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길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현대사에서 홍범도 장군보다 더 문학적인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쓴 13년은 범도 부대의 부대원들과 함께 매일 웃고 웃으면서 총을 들고 싸우는 나날이었습니다. 심포수와 백로와 차이경, 김수엽, 진포, 김 알렉산드라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야 할 길을 선택하고 함께 행동했던 나날이었습니다. 이 13년은 저에게
항일 무장투쟁 전선의 종군 작가로 사는 시간이었고 홍범도 부대의 부대원으로 사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진에 썼던 3년 반 동안 저는 매주 50매씩의 연구를 빠짐없이 있었습니다. 50매 못 쓴 주에는 외출하지 않았고 사람들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지나니까 허리 나가서 제가 앉아서 쓰지 못해서 서서 쓰는 책상 준비해서 서서 작업했습니다. 앉아서 책 읽으면서 공부하다가 날 새본 적 많겠지만 서서 날 새본 적 별로 없으시죠?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 6개월 동안은 서서도 쓸 수 없어서 제가 침대 위에 노트북 매달아 놓고 쓰는 방법으로 저 작품 완성했습니다. 그게 소설가라는 직업에게 부여된 고단한 의무이자 매력이고 또 소설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단 한 발의 탄환도 헛되이 쓰지 않는 포수들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작가에게도 원칙은 필요했습니다. 단 한 문장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 소설 속에 단 한 명도 마네킹으로 세워두지 않겠다. 비록 적이라 할지라도 악당이고 밀정이라 할지라도 심장이 뜨거운 인간으로 그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소설 속에 대표적인 친일파 박상률이 나옵니다. 해방 뒤에 반민특위가 만들어질 때 가장 먼저 리스트에 올랐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일진의 간부. 그가 홍범도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왜 일본군하고 싸우는데? 우리는 벌써 임진왜란 때 일본에 졌어야 됐다. 이순신이 잘못 이겼다. 그때 졌으면 우리가 이렇게 부패한 나라에서 비참하게 살지 않는다. 일본 봐라. 일본 육군 제2인자 하세가와 요시미치는 지가 똑똑하니까 지 아버지가 최하급 무사 하사관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최고 장군 되지 않았냐. 너 뭐냐. 네가 일본군하고 싸워서 나라 되찾으면 너한테 돌아올 게 뭐니. 다시 모섬? 다시 포수? 그 짓을 왜 해. 나와 함께 손잡고 능력대로 대접받는 새 나라를 만드는데 참여하자. 가자. 총독부. 가면 너는 조선 최고의 장군으로 대접받을 수 있고 나는 새 나라를 건설하는 문관으로서 기여할 수 있다.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독자들이 이 대목 읽고 나서 나도 친일파가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신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박상준이 나오면 건너뛰고 그리고 읽으셔야 합니다. 저는 홍범도 장군을 위대한 영웅으로 그릴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홍범도를 통해서 한 시대의 가치가 어떻게 새롭게 출현하고 그 가치가 어떻게 낡은 가치를 돌파하면서 자신의 길을 가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역사가 지워버리고 문학이 외면한 그들의 삶과 사랑, 투쟁의 길을 따라 걷다 보니까 어느새 10년 넘는 세월이 흘렀고 책은 이렇게 두껍죠. 벽돌처럼 두꺼운 것도 2권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출판사에 넘길 때는 이거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5,300장 넘게 거쳤는데 문학동네에서 요새는 아무리 재밌어도 2권 넘어가면 안 읽는다. 어떻게든 2권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1,200매 줄이고 4,100매로 만든 게 이 2권입니다. 그랬더니 또 출판사에서 사람 이름은 또 왜 이렇게 많냐. 한 번뿐이 안 나오는 사람 이름을 왜 자꾸 부르냐. 그 좋은 대명사 그가 있는데 그걸 놔두고 왜 사람 이름을 자꾸 부르냐. 줄이자. 그래서 제가 몇 사람은 줄였는데 많이 줄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많이 줄이지 못할 이유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가 아주 잘 아는 일이 하나 있죠. 이름 없는 무명 독립군.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시체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진 독립군들 너무나 많죠.
그렇지만 이름 남긴 독립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름 남긴 사람들마저도 다 이름 없는 사람들로 퉁쳐버리는 게 우리 역사가 해온 일입니다. 저는 어느 역사책 어느 페이지에서도 이름 한번 불러주지 않는 그 사람들, 비록 제 소설이 역사책은 아니지만 제 소설책 속에서라도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었습니다. 그 이름 제 소설 속에서라도 한번 새겨 놓아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많이 줄이지 못했습니다. 책 내고 나서 우리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역사교과서 그 민정 중에 4종 가져다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제 소설에 나오지 않는 인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 소설책 속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우리 역사책이 불러주는 사람 이 왼쪽에 있는 21명이 다였습니다. 지청천 장군 이름 9번 불러줍니다. 홍범도 장군 이름 3번 불러줍니다. 그러나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이름 어느 역사책 어느 페이지에서도 이름 불러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덜 대단하고 눈물겹게 아름답지 않았던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밑에 있는 세 사람, 우리 역사의 반역자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반역자들 이름 우리 역사책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이게 제 소설 범도에 나오는 인물 지도입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4분의 1만 떼어서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이 지도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대전에 북콘서트 하러 갔더니 한 독자가 만들어다 줘서 지금 써먹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제 소설 속에서도 이름 한번 불러줄 수 없었던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기억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그냥 사라져도 좋을 사람들이었나. 홍범도 장군이 살아서 갔던 길, 죽어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길 위에서 만났던 사람들 어떻게 잊혀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갔던 우리 청청도에 있는 대부분 교사 선생님들 팀이었는데요. 범도루트 같이 갔을 때 만난 기류의 사람들, 그 중에서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가 19명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봉오동 전투, 저 3번에 있는 봉오동에서 싸웠던 사람 최진동은 얘기했습니다. 박서양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박서양은 백정의 아들이었습니다. 백정은 당시만 해도 이름도 성도 호적도 없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제중환 1기로 졸업한 7명의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세브란스 의전 의학부의 최초의 조선인 교수였습니다. 왕실을 해서 고종을 진료하는 출입이가 되었지만 봉오동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기꺼이 종군의사로 참전했습니다. 제 소설에 그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세브란스 의전의학부 교수였던 그에게 묻죠. 후회하지 않겠나. 그랬을 때 박서양 저렇게 대답합니다. 후회는 지킬 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성도 이름도 없었던 저에게 지킬 무엇이 있어서 후회하겠습니까? 그래도 이건 전쟁이고 전쟁은 목숨을 내걸고 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박서양은 저는 사는 게 날마다 전쟁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물론 이건 당시에 녹음기가 없어서 이렇게 두 사람이 얘기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제가 두 사람한테 어떻게 함께 싸우게 되었냐고 그랬더니 저렇게 하고 싸웠다고 그래서 그대로 받아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박서양은 저 봉오동 전투가 끝난 다음 바로 2000년이죠. 서양 의사들 사이에서 최초의 외과 수술을 했던 대한민국 의사.
봉오동 전투 끝난 다음에 연길 공항에서 내려서 연길 시내에 들어가면 첫 번째 있는 가장 큰 거리 국자가에 구세의원이라는 병원을 열고 1년에 1만 명을 진료했습니다. 그 중에 3천 명이 우리 독립군 가난한 조선동포들 무료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8개 학교를 세워서 민족교육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930년대 들어서 일본의 탄압 때문에 더 이상 병원을 유지할 수도 학교를 운영할 수도 없게 되었을 때 고향 황해도로 돌아가서 조용히 고향 사람들을 돌보다가 고요히 죽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뜻을 더 이상 펼칠 수 없을 때 어떻게 퇴각해야 하는지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준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였습니다. 우리 역사는 이 아름다웠던 최초의 의사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다. 이건 두만강 하류에 있는 삼국국경입니다. 조중러 삼국국경이죠. 이 강 두만강, 이 건너편이 북한. 제가 써 있는 여기가 중국 땅이고 이 앞이 러시아죠.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이 다 러시아 갈 때 건너가는 조로 친선철교가 있고 안중근 참모중장이 1908년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국내 진공작전을 하기 위해서 건너갔던 강이 이 강이에요. 홍범도 장군이 건너갔던 길이 이 강이었습니다. 철혈 광복단원들이 턴본 들고 블라디보스톡으로 무기사를 갔던 길이 이 길입니다. 바로 이 삼국 국경 뒤에 있는 국경 도시가 훈춘입니다. 그 훈춘의 호랑이라고 불렸던 사나이가 황병길이었습니다. 황병길은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이었습니다. 15살 때 결혼해서 이듬해 만주 가서 독립군 된 사나이였습니다. 아내 김숙경이 보면 황당하죠. 결혼했는데 이듬해 남편이 만주 가서 돌아오지 않아요. 만주에 찾아갔더니 연해주 갔다 그래서 다시 저 연해주 건너 쫓아갔더니 독립군대가 있었습니다. 함께 독립군이 되었습니다. 황병길은 서당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운 것을 일자무식인 자기 아내 김숙경에게 가르쳤습니다. 김숙경은 그렇게 배운 것을 자기 시아버지 황호섭에게 가르쳤습니다. 온 가족이 독립군이 되었습니다. 김숙경은 훈춘에서 학교 4개를 세워서 교육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아들, 딸들도 다 독립군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나이가 황병길이죠. 안중근 참모 중장이 단지 동맹을 했을 때 12명 생각지 자른 12명 중에 한 명이죠. 그의 딸, 큰딸 황정씨는 훈춘에서 가장 총명한 여학생으로 이름 날렸습니다. 영국인 학교 교장이 자기가 모든 돈 다 대서 영국으로 유학시켜주겠다고 했을 때 김숙경은 자기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지금 아버지 원수를 갚고 나라를 되찾는 게 먼저인지. 이때 이미 황병길은 자기 부대원 100여 명 거느리고 강 건너 국내 습격작전하고 돌아오다가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아니면 박사 따는 게 먼저인지 네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라고 하죠. 황정씨는 유학 포기하고 소학교 교사가 되어서 비밀 결사 조직에 들어가서 일본군과 교전 중에 전사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뿐이 없었던 아들 황정혜도 23살 나이로 일본군과 교전 중에 전사했습니다. 이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자기 인생, 자기 가족 다 희생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았고 스스로 100년의 미래를 앞당겨서 살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딸들이 쓴 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딸이었지만 단 한 번도 아들과 다른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늘 아내에게 숙경씨 숙경씨 이렇게 부르니까 아이들도 따라서 자기 엄마한테 숙경씨 숙경씨 이렇게 해서 온 동네 사람을 웃겼던 가족이 바로 저 가족이었습니다. 우리는 저 아름다웠던 100년의 시간을 앞당겨 살았던 가족의 이야기를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기억하고 대접하는지 마지막에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사가 있습니다. 김 알렉산드라. 김 알렉산드라의 아버지 김두수는 동청철도 회사의 통사였습니다. 통역사. 여기 블라디보스톡에서 안중근 참모 중장이 이또를 격살하러 하얼빈으로 갈 때 탔던 이 철도가 동청철도입니다. 이또 히로부미가 대련에서 하얼빈으로 온 이 길이 남만두 철도입니다. 이 두 군데가 만나는 곳이 하얼빈이죠. 이 동청철도 회사의 통사가 김 알렉산드라의 아버지 김두수였습니다. 통사들은 당시 가장 악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독립투쟁하기 위해서 변해주에 온 사람들이 취업할 때 부두에 공장에 광산과 벌목장에 러시아 군대 노무자로 취업할 때 계약서 대신 써주고 2, 3월의 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2년치 선불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닦아놓기 일수의 사람들이 통사였습니다. 김두수는 대단히 예외적인 통사였습니다. 동청철도 회사의 노동자들이 다쳤을 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동청철도 회사의 노조가 만들어졌을 때 가장 강력한 후견인이 되어서 동청철도 노조의 아버지로 불렸던 사람이 김두수였습니다. 러시아군이 중국의 의화단 진압하러 갈 때 통사로 징발했던 사람이 김두수였죠. 중국의 의화단은 그냥 우리나라 동학하고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주의 주장 투쟁 방법 결과까지 다 똑같습니다. 다른 건 딱 하나. 우리 동학은 일본군이 들어와서 진압했고 중국의 의화단은 러시아군이 들어가서 진압했습니다. 우리 동학군들 일본군에게 체포당하면 재판 없이 처형당했던 것처럼 중국 의화단 단원들도 러시아군에게 체포당하면 재판 없이 처형이었습니다. 그 처형의 위기에 놓인 300여 명의 의화단 단원들을 하얀 조선 옷으로 갈아입혀서 살려준 사람이 김두수였습니다. 우리는 신들러 리스트의 신들러는 그처럼 잘 알면서 김두수의 김자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인 천사로 불렸던 김두수. 그가 과로로 급사한 다음에 결혼했던 18살 나이로 결혼했던 김 알렉산드라는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단호히 아들을 안고 블라디보스토크에 혼자 가서 사범학교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혼자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랄 시베리아 광산과 벌목장 지대의 우리 조선인 노동자들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죄수만도 못한 강금 노동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블라디보스토크 한인회에서 구조단을 파견했을 때 자원에서 시베리아로 갔던 여성이 바로 김 알렉산드라였습니다. 그 추운 시베리아에서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잘못된 계약서 하나하나 바로잡고 재판소에 가서 재판해서 떼인 임금 받아준 사람이 다친 노동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바로 김 알렉산드라였습니다.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볼세비키가 되었던 여성이 김 알렉산드라였습니다. 조선인 최초의 볼세비키. 공산당은 제1호였죠. 저 연해주의 극동인민정부라고 하는 완충국가가 만들어졌을 때 김 알렉산드라는 초대 외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 극동인민정부가 일본군의 지원을 받는 반혁명군들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마지막까지 뒷수습을 하고 최후의 철수선을 차고 퇴각하다가
반혁명군에게 체포돼서 처형당했죠. 악명 높은 반혁명군 사령관 깔리코프가 김 알렉산더에게 2번이나 살 기회를 주죠. 너는 조선인인데 왜 러시아 혁명에 가담하냐? 조선 독립을 위해서 그냥 러시아 혁명을 이용하려고 했을 뿐 혁명가가 아니라고 인정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어. 너는 2 아이의 엄마인데 왜 젊은 나이로 죽으려고 하냐? 지금이라도 가정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아이들을 돌보면서 살겠다고 약속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김 알렉산더는 거절했죠. 나는 내 아이들이 식민지 노예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 같은 기차칸에 100개 러시아인들과 탈 수도 없고 같은 식당에 100개 러시아인들과 들어갈 수 없다. 이 잘못된 세상에 내 자식들이 사는 것을 원치 않아. 그것은 내 자식뿐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자식도 이런 잘못된 세상에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이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싸울 거라고. 그래서 지금 가보면 알겠지만 하바롭스크 앞으로 그러는 아무르강 언덕 위에서 총살을 당했죠. 총살장에서 김 알렉산더는 내가 죽을 곳은 내 스스로 선택하겠다. 그래서 13보를 걸어가서 여기에서 죽겠다고 하죠. 그리고 다시 눈을 가리려고 했을 때 거절하죠. 나는 내 최후를 내 2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다. 그리고 남긴 유언이 여기 있어. 제가 약간 윤문을 해서 소설에 쓴 대목입니다. 제가 방금 걸어온 13걸음은 제 심장에 새긴 빼앗긴 조국 조선의 13도입니다. 조선 동포 여러분, 연해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밟아보지 못한 조선 13도의 여러분이 평등의 씨앗을 심고 해방의 꽃을 피워주십시오. 노동자 농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일해온 극동인민정부의 외교장관으로서 저희 마지막 인사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볼세비키 혁명 만세, 조선 독립 만세. 이게 1910년대, 20년대 볼세비키였고 조선 독립 투사였습니다. 이 볼세비키가 잘못되었습니까? 이 조선 독립 투사가 잘못되었습니까? 1910년대, 20년대 전 세계에서 약소민족의 해방운동을 지원한 나라는 오직 소련 한 나라였습니다. 그들과 손잡고 싸운 것이 잘못입니까? 그러면 그들과 손잡고 일본군과 싸운 미국과 영국도 다 잘못입니까? 또 한 사람 최재형이 있습니다. 최재형은 연해주에 20개가 넘는 학교를 세운 교육자였습니다. 그는 노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야반도주에서 연해주로 건너갔지만 세 끼 밥도 여전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최재형은 11살 나이로 가출해서 퍼시에트 항구로 가서 배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1살짜리 조선 아이를 누가 배에 태워주겠습니까?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서 쓰러진 최재형을 러시아 상선 선장이 발견해서 배에 태웠습니다. 배 주방 보조원으로 6년 반 동안 일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보고 나서 최재형은 러시아의 양자가 되어서 조선인 최초로 러시아 학교에 정규 학생이 됩니다. 졸업하고 사업에 뛰어들죠.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개발 사업에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러시아는 당시 단 한 개의 부동항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다 꽁꽁꽁. 사시사철 군함과 상선과 어선이 드나들 수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개발 사업을 만들고 군사도시로 개발했습니다. 그 도시 개발 사업, 블라디보스톡은 우리말로 하면 동방을 정복하자는 뜻입니다. 그 개발 사업에서 최재형은 가장
많은 임금을 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고 가장 많은 임금을 주는 회사가 최재형의 회사였습니다. 다친 노동자 치료해주는 회사 최재형 회사뿐이 없었습니다. 좋은 일꾼들 기술자들이 몰려들었고 가장 많은 수주를 했고 가장 큰 돈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늘 전쟁이었죠. 연해주와 만주와 조선을 잇는 삼국에 걸친 전장에 러시아군의 군납업무를 거의 독점했던 사람이 최재형이었습니다. 비록 그 전쟁에서 러시아는 패전했지만 최재형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러시아 황실로부터 5개의 훈장을 받았고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초대받는 거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독립운동에만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귀족들보다 더 뚱뚱거리면서 평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단했던 건 노비의 자식에서 연해주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성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조선 농민들에게 선물을 줘서 돼지와 닭을 쳐서 러시아 군대에 군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조선 어민들에게 연어와 연화를 가공해서 좋은 가격으로 러시아 군대에 납품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연해주 조선인들 집집마다 최재형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러시아 지시너 지역에 있는 군수가 되었을 때 그는 그 군수로 받은 연봉 전액을 다 조선 아이들을 상트페테르부르크 수도로 유학 보낸다고 모습 한 푼도 자기가 가지지 않았습니다. 20개가 넘는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교육했습니다. 연해주에서 독립투쟁을 한 사람 중에 거의 신세를 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이 연해주에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처형당한 사람 중에 하나가 최재형이 되었습니다. 거의 5째 딸이 써놓은 수기가 있습니다. 일본군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들과 이웃들이 모두 아버지에게 피신하라고 했다. 그러나 아빠는 거절했다. 내가 도망가면 너희들이 모두 일본군에 끌려가서 나를 찾아내라고 고문당할 거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는 죽더라도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 너희들은 살아남아야 한다. 그의 나이 59세였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다음 날 새벽 창문으로 아빠가 일본군에 끌려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최재형은 시체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슬리스크에 가면 그의 정신을 기리는 최재형 고려인 민족학교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연해주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한민학교를 설립하는데 결정적인 자금을 제공했던 사람 비범진이 있습니다. 비범진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외교관이었습니다. 1905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전 세계에 나가 있던 외교관들을 다 소환했을 때 응하지 않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러시아 공사 비범진이었습니다. 1910년까지 대한제국의 유일한 외교관이었습니다. 마침내 대한제국이 간판마저 내리게 되었을 때 전 세계를 상대로 이 잘못된 강제 병합을 인정하지 말아달라는 외교 활동을 펼쳤지만 모두 무위로 돌아간 다음에 그는 1911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거의 관저 거실 천정에 목을 메고 권총을 쏘아서 자결했죠. 그리고 자기가 충성을 다 바쳤던 고종을 향해서 원망에 찬 유서 한 장을 남겼죠. 저 유서가 전문입니다. 짧습니다. 우리나라는 망했습니다. 폐하는 모든 권력을 잃었습니다. 저는 적을 토벌할 수도 적에게 복수할 수도 없는 이 상황 앞에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자결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목숨을 끊습니다. 그는 죽기 전날 자기의 관값을 장의사에 가서 지급하고 남은 돈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액을 하와이에 있는 독립단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독립군에게 다 분급해서 1원도 남기지 않고 분급 명세를 만들어서 아들 리위종에게 넘겨주고 죽었습니다. 그 명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한민학교 설립자금 1000루블을 보내라고 합니다. 한민학교는 바로 연해주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240명의 학생들을 기숙사에 수용하고 26명의 교사들이 상주하는 현대식 건물이 태어날 수 있었던 바로 그 리범진이 남긴 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이 사나이가 리범진 그 아들 리위종이죠. 헤이거 막내 밀스 청년 외교관 리위종이죠.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과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프랑스 사관학교와 러시아 사관학교 두 개의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러시아 토벌주 총독의 딸과 결혼해서 총독의 사위가 되었던 엘리트였죠. 볼스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집을 나와서 궁궐 같은 생활을 포기하고 모든 인연을 끊고 혁명과 독립투쟁에 뛰어들었죠. 어디에서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는 사나이가 바로 저 잘생긴 리위종이죠. 이동희는 아들이 관리가 되기를 꿈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단천 군수의 통원이 되었던 사람이죠. 비서가 되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단천 군수의 횡포를 돕고 분을 참지 못하고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밤낮으로 주색 잡기를 즐기는 군수에게 요강을 집어 던져서 죽을 처지에 놓였죠. 다행히 그 단천 군수가 배포는 커서 너 다른 놈한테 걸렸으면 죽었다. 근데 내가 너 총명함과 배포를 인정해서 살려준다. 내 서울에 가면 너 불러게 와라. 그래서 정말 서울 가서 불러줬어요. 그래서 무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무관학교를 졸업하고 삼남 검사관, 군대 감찰관이 되어서 그 정직함과 충정으로 이름을 드높이고 군대에서 가장 신망 있는 장교가 되죠. 그래서 당시 가장 요충지, 왜군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길목인 강화 지휘대 대장이 되었죠. 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었을 때 그는 군문을 나와서 독립투쟁에 뛰어들었죠. 그가 펼쳤던 것이 교육운동이었습니다. 보창학교를 시작해서 그가 만든 확인되는 학교만 60개에 달합니다. 이동희가 지나가면 마을마다 학교 하나가 생긴다고 했던 사람이 이동희죠. 연해주에 가서 대한독립군정부의 2대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동희죠. 저게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소울스카야, 서울거리죠. 여기 안동 대련에 있는 관동법원입니다. 안중근 참모 중장이 사형 선고받고 받았던 그 법원이 이 법원입니다. 여기에 있죠. 이게 바로 그 재판받은 안중근 참모 중장이 앉았던 그 자리입니다. 안중근 참모 중장의 직업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교사, 교육자였고 하나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진남포에서 학교 2개를 세워서 운영했던 교육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연해주로 가서 대한의군 참모 중장이 되었고 군인으로 살다가 군인으로 싸우다가
군인으로 죽었던 사람. 안중근 참모총장이 많은 주목을 남겼죠. 그걸 잘 쓰죠. 황금 100만 불여 일교자라고 했죠. 100만 양의 황금보다 한 명의 자식을 가르치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이게 교육자로서 남긴 거의 그가 만든, 그가 일했던 학교의 정신이 국흥 민왕 사업, 나라를 흥하게 하고, 그렇죠. 민중을 흥하게 하고, 민족을 흥하게 하고, 그리고 상은 그를 흥하게 하고. 도리학교의 교장이었고 상흥학교의 교장이었던 사람이 안중근이었습니다. 안중근은 그냥 어느 날 총배 들고 한 싸움 암살범 아닙니다. 여기가 안중근 참모총장 이 처형당한 그 자리입니다. 교수형당한 자리죠. 안중근 참모총장을 의사라고 불러서 안 됩니다. 안중근 의사 절대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그는 민간인으로 어그를 일으킨 사람 아닙니다. 그는 군인으로 작전에 나섰던 사람입니다. 실제 1908년 아까 보여줬던 그 두만강 건너서 부대 대한의군 우영장으로서 부대 이끌고 회령까지 진격했던 장군이었어. 그 작전에서 다수의 일본군을 포로로 잡았지만 국제공법에 따라서 다 석방시켜 주었던 장군이 안중근이었어. 부하들이 다 반대했죠. 저놈들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괴롭혔는데, 어떻게 죽였는데 풀어줘. 그리고 풀어주면 일본군 끌고 와서 우리한테 보복할 테. 죽여야 된다. 그랬을 때 안중근, 우리는 야만인이 아니다. 우리는 당당한 군대로서 국제공법에 따라서 포로를 처리해야 한다고 풀어줬죠. 결국 그 포로들이 끌고 온 일본군에게 회령해서 안중근의 부대는 괴멸적 타격을 입었죠. 그리고 나서 안중근 부대가 12일 단지 동맹을 하고 특수작전에 나섰던 겁니다. 하얼빈에서 적의 수계를 격살하는 특수작전에 나섰고, 거기에서 적의 수계를 격살하는 데 성공했고, 그래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죽는 순간까지 그는 일관되게 자신의 신분을 대한의군 참모중장이라고 했고, 그리고 포로로 대접해 줄 걸 요구했지만 일본은 그를 암살범으로, 테러리스트로 교수형시켰죠. 여기 안중근 참모중장이 남긴 유목들 있습니다. 안중근 참모중장이 가장 마지막에 남긴 글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고 합니다. 죽기 5분 전에, 저 교수형장으로 끌려가기 5분 전에 간수에게 써준 마지막 글이 저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저렇게 군인으로 죽은 사람, 그를 왜 의사라고 부릅니까? 안중근 장군, 안중근 참모 중장,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장묘의 이름으로 알려진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작가는 역사소설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소설은 역사를 허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허구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역사소설은 단순히 역사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시간,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공간에서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과 함께 살아보는 경험을 제공해주는 과정으로서의 예술입니다. 제 소설을 읽고 몸살 났다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몸살이 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밥 한 끼 먹지 못하고 쫄쫄 굶으면서 탄환이 없어서 일본군을 만나면
매 만난 꿈처럼 도망다녔다고 하는 홍범도 장군의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보면 어떻게 몸살이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안경신이라고 제 소설에서도 이름 불러주지 않은 여성이 있습니다. 제 소설 본드에 가장 인기 있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여주인공 백모아의 모델이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경신입니다. 임신한 사실을 감추고 평양 북파 결사대에 뛰어들었다가 사형 선고받았던 여성입니다. 김학철이라는 작가가 있죠. 조선 오영군 마지막 분대장이죠. 1942년 태양산 전투에서 일본군과 교전 중에 허벅지에 총 맞고 포로가 돼서 나가사키 형무소에 끌려가서 징역을 살았던 사람. 전향서 한 장만 쓰면 피고름으로 썩어 들어가는 자기 다리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그 전향서 한 장 쓰지 않아서 구더기가 끓는 자기 허벅지에서 젓가락으로 그 구더기 집어내면서 버텼던 사람. 끝내는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자른 다리 하나 담벼락 아래에다 놓고 해방된 다음에 외다리로 조국에 돌아왔던 사람. 그 김학철이 저렇게 얘기했죠. 자랑할 역사가 없는 민족은 불행하다. 다행스럽게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항일 무장 투쟁 역사가 있다. 그랬죠. 해방된 다음에 남로당 당수 박헌영이 집회에서 위대한 소련군과 미군의 덕분에 우리 조선이 해방되었다고 했을 때 김학철은 목발을 짚고 일어서서 항의했죠. 저렇게 항의했습니다. 우리 조선 영군은 일본이 투항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무장투쟁을 계속했습니다.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 숱한 사람들이 피 흘리고 목숨 바쳤습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팔짱 끼고 앉아서 남이 해방시켜줄 날을 기다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항의하고 그 집회장을 퇴장했던 사람이 김학철이었습니다. 이승만이 사회주의 수탕에 나섰을 때 북으로 탈남해서 노동신문 기자가 되었지만 소련군의 횡포를 고발하는 기사를 쓰다가 금강산으로 밀려나고 6.25 전쟁 과정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마오쩌둥의 독재를 비판하는 소설을 썼다가 10년 동안 징역을 살았던 사람. 7년 동안 목욕한 하지 못한 채 단 한 번도 자신의 소신을 뜯지 않았던 사람. 중국과 수교한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초대했을 때 한국에 와서 결코 공산주의를 비난하는 선전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 공산주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공산당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한국에서 호의를 베풀어서 치료해 주려고 하다가 내시경 검사 중에 칩도 들어서 치료 불가 상태가 되었을 때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연명치를 거부하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존엄사를 선택했던 사람. 21일 동안 단식하고 스스로 설사약 먹고 죽음을 선택했던 사람. 그 21일 동안 그의 아들이 쓴 일지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아버지가 뭐 했는지. 죽기 이틀 전 19일을 단식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일은 자기가 함께 싸웠던 동지들 사진 가져다가 이름과 그의 고향 어떻게 싸우다가 죽었는지 기록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나면 아무도 그 이름들을 기억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 두만강에 자기 뼈를 뿌리라고 해서 자기 고향 원산 앞바다로 뼈가루로 돌아간 사람이 김학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 한 명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설. 조선 최고의 수재로 꼽혔죠. 태계 이황을 잇는 최고 유학자.
그리고 최초로 조선에서 신학문을 공부했던 이회영 선생과 함께 화학과 수학을 공부했던 사람, 수학 교과서를 가장 먼저 만들었던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의 술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어냈던 사람이 바로 이상섭 선생님이었죠. 그는 마지막 조선의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조정회의의 주무관이 되었지만 을사늑약 강제로 끌려나왔죠. 그리고 고종에게 5번 상소 투쟁을 하죠. 을사늑약을 수용하지 말 것을. 폐하. 이 조약을 승인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 조약을 승인하지 않아도 나라가 망합니다.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한다면 나라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결코 이 조약을 승인해서는 아니려 합니다. 5번의 상소 다 실패하고 종로에서 규탄 연설을 하고 바위에 머리를 쥐어서 자기를 시도했던 사람이 이상섭이었죠. 만주 최초의 민족 학교인 서전서숙을 용정에 만들었던 사람, 영동에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상섭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망명정부, 대한민국 군정부 초대 정통령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상섭이었죠. 그런 연해주 저 수입은 강가에서 죽으면서 내 인생은 모두 실패다. 모두 불태워서 쟤는 강에 뿌려서 바다로 흘려보내라. 내가 모든 책도 다 태워서 없애라. 제사도 지내지 마라고 하고 떠났죠. 저게 수입은 강. 여기 최재형 시체 못 찾았다는데 묘 있습니다. 지금은 부부 중에 한 명 시신만 있으면 묘 설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최엘레나 여사 시신 3년 전에 키르기스탄에서 찾아서 작년에 저기 옮겨왔습니다. 저 최재형 선생 시신 모신 저 오른쪽 뒤에 반 지하에 초라한 공간 하나 있습니다. 무후선열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무후, 후속이 없는, 제사 지내줄 핏줄 하나 남기지 못한, 무덤을 쓸 수 있는 뼈조각 하나 남기지 못한 사람들 모셔놓은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위패 하나로 저 초라한 반지하 공간에 그 앞에 민족의 어리라고 써져 있습니다. 나이 좀 많으신 분은 저 글자 누구 글자인지 아실 겁니다. 아십니까? 다카키 마사오. 반대쪽에서 찍으면 이렇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무후선열재단. 여기 아까 한상호 철혈광복단 20살에 뛰어들었던 그 교수연당에서 여기 묻혀 있습니다. 그와 함께 교수연당했던 임국정, 윤준이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그 뒤에 여기 무선열재단이 있습니다. 이 무선열재단 뒤에 쑥 우거져서 지금 안 보이는데 그 위에 누가 묻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발밑에 깔고 있는 제2장군이에요.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가장 꼭대기, 가장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는 저 묘역 하나. 그 첫 번째 이영주, 그 네 번째 신태영 있습니다. 이영준, 일본 역사 26km, 35년 동안 일본군의 충성을 다 바치고 1945년 8월 15일 아침에 일본이 망한 다음 날, 그날 도망 나와서 미군정청 공리 되었던 사람, 대한민국 초대 육군 참모총장. 그의 묘비에 여기다 가면 우리 군의 아버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역시 일본 육사 26km 일본군에 35년 동안 충성을 다 바치면서 자신의 최종 목적지는 야수군이 신사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조선 청년들에게
천황폐하의 고갱 팔다리가 되어서 장렬하게 전사하라고 선동하고 총알바지로 내몰았던 사람. 대한민국 3대 육군 참모 총장. 대한민국 초대 이영준, 3대 신태영을 비롯해서 21대 이세호까지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일본군, 만주군, 간도 특수대 출신들입니다. 그들의 총구 앞에서 죽는 날까지 싸웠던 우리 항일 무장투쟁 전선의 전사들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 밑에 저 초라한 요 단상보다 더 작습니다. 그 반지하에 손바닥만한 위패 하나로 놓여져 있습니다. 아까 그 황병길 여기 있습니다. 안경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진용 제 소설 속에서 안중근 참모중장이 하얼빈 작전 갈 때 돈 안 줘서 강도당했던 뛰어난 황해도 출신 어변자 이진용 여기 있습니다. 여기 홍범도 장군이 있던 자리. 대전 현충원으로서 모시면서 여기서 그때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카자흐스탄 고려극장 수위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초라하게 말년을 보냈지만 비루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3년 전 홍범도 장군을 봉환할 때 카자흐스탄 정부가 우리 정부에 서류 한 장 넘겨주었습니다. 자국의 문서 보관소에 있다. 홍범도 장군의 마지막 취업 명령서가 있습니다. 홍범도 1939년 3월 25일부터 월 100루블의 봉급을 받고 고려극장 수위로 일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죽기 열흘 전에 저렇게 모은 월급 모두 털어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대접받아보지 못하고 존경받아보지 못하고 단 한 번도 배불리 먹어보지 못했던 자기 부하들, 동지들 불러서 황성하게 잔치 열고 배불리 먹인 다음에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누가 그를 모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남겨준 나라, 실패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그들이 남겨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로 성공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꿈을 꾸면서 죽어갔을까요? 가장 위대했던 스승과 제자 한 명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허인은 대한제국평리원 원장이었습니다. 대한제국평리원은 지금의 대법원입니다. 그 대법원장설이었던 허인은 나라가 망했을 때 13도 창의군의 군사장을 맡았습니다. 일본군에게 체포되어서 자신이 재판장, 대법원장으로 일했던 그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받고 교수형 당했습니다. 그 시신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도 인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신 인수해서 3년상 치른 게 그의 제자 박상진이었습니다. 박상진도 판사시험에 합격해서 평양법원에 발령받았지만 거부하고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어서 대구 형무소에서 교수형 당했습니다. 그 교수형 당한 날 기사가 있습니다. 박상진 13분 만에 절명했다. 교수형 당하면 바로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사 천무관시킵니다. 그래서 매달아 놓은 채 심장 박동이 멈췄는지 확인합니다. 박동이 멈추면 그때 다 죽습니다. 박상진 13분 만에 절명 확인되었습니다. 박동 멈추었습니다. 거의 공범 김한중은 12분 만에 절명했다고. 그들은 12분, 13분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나라를 꿈꾸면서 죽어갔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남겨둔 나라,
그들이 꿈꾸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제 소설의 마지막 장면. 나는 안다. 그 무엇으로도 뼈가 시리게 고독했지만 단 한 번도 아름답지 않은 적이 없었던 그의 삶을 모욕할 수 없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를 그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없다. 그에게 승리는 짧았고 패배는 길었다. 그에게 승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그날 단 하루였고 남은 모든 날이 패배였다. 그는 싸워서 이긴 그 하루의 힘으로 남은 모든 날의 패배에 맞서야 했다. 그것이 단독자로 살았던 그의 운명이었고 그 어떤 모욕과 패배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의 힘이었다. 이 소설책 내고 나서 문학동호회에서 독후감 공모전 했을 때 청소년부 2등을 했던 게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엄마가 이 두꺼운 책 교육원 사다 주면서 읽으라고 해서 자기 큰일 난 줄 알았는데 15살 자기와 똑같은 홍범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고 김수엽, 김알렉산드라가 의 모습에서 진한 감동을 먹었다. 그래서 이동해서 50만 원 받아갔습니다. 엄마가 써준 거 아니야 그러다가 우리가 진한 감동을 먹었다. 이건 중학생이 쓴 거지 엄마가 쓴 거 아니다. 그래서 2등을 했습니다. 1등은 고3이 했습니다. 수능 교재사를 갖다가 범도가 있길래 범죄도시가 소설로 나온 줄 알고 조금만 읽어보려고 했다가 다 읽고 말았다. 고3인 나도 읽었는데 온 국민이 읽어야 된다. 이런 훌륭한 마지막 문장을 써서 1등으로 상금 100만 원 받아갔습니다. 이번에 이 교육부가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도 좋다고 인정한 역사 교과서 한 종이 있었죠. 그 교과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의병들에 대한 판단을 묻는 예문이 2개도 아니고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예문에서 의병의 정신은 존경하나 순간의 분을 참지 못하고 아까운 생명만 희생했다. 미래를 변호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서 내년에 쓰겠다고 그 교과서를 채택한 게 2학교라고. 경산에 있는 한 정교학교가 있고 또 하나의 대안학교가 있다. 그 사람들이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 순간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제가 이 소설 쓰면서 절대 쓰지 않으려고 했던 문장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기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항일 무장투쟁 전선에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았을가 아니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사람들만이 목숨을 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육은 실패한 그들의 인생을 역사의 승자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 실패한 길로 가지 않고 성공의 길을 갔다면 오늘 대한민국이 성공한 나라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들의 실패로 성공한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들을 역사의 승자로 만들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남겨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이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남겨주었습니다. 투표만 잘하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이 좋은 나라, 총 들고 목숨 바쳐 싸우지 않아도
전재산 팔아서 온 가족 희생하면서 싸우지 않아도 투표만 잘하면 원하는 세상 만들 수 있는 이 좋은 나라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투표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45년 만에 계엄령을 당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싸우나 만주에 한번 가보시면, 연해주에 한번 가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19명의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끌었던 자랑스러운 스승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실패한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의 성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있고 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작가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